어, 의식의 깊이를 측정하기. 정신물리학은 일인칭 경험과 응답이 3인칭 객관적인 측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적인 측정이 경험의 주관적인 본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실제 현상학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주관적인 측정, 즉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단순한 형태의 자의식을 조사하는 측정을 고안했다. 화질이 나쁜 사진을 화면에 짧게 비추는 실험을 다시 생각해보자. 얼굴 또는 나비 버튼을 누른 후에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른 것을 반추하고 자신의 대답에 얼마나 확신하는지 일으켜보도록 지시한다. 이런 실험은 4등급 확신으로 구성된다. 1점은 나는 그렇다고 쳐자고, 2점은 나는 얼굴 본 것 같다, 3점은 나는 얼굴 봤다고 생각하고, 4점은 나는 얼굴을 봤다고 확신한다. 이를 나타낸다. 한 시험에서 당신은 얼굴 나는 봤다고 놀라게도 당신이 처처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당신 의견보다도 약간 더 잘 맞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뚜렷한 경험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짧거나 희미한 자극이 적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연관된 감각 정보 중에서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육감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인 촉발로 알려진 육감은 시험에 따라서 그리고 실험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며 일반적으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50% 또는 우연적인 성취에 따라서 55%까지 가능성을 지닌다. 무의식적인 촉발이 미약하고 일관되지 않은 본성을 가지므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측정은 비험자에게 많은 차원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수치를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긴 설문지로 확장이 되었다. 모든 측면의 현상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즉 시각과 기타 감각 지각의 강도와 시기, 이미지, 기억, 생각, 내적인 대화, 자기인식, 인지적 각성, 기쁨, 성적인 흥분, 사랑의 감정, 불안, 의심, 대항의 무한함의 환각적인 느낌과 자해리 등등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세부 정행을 다양한 성별, 인적, 연령 등의 피험자들에게 걸쳐서 면밀히 조사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조사할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앞서서 경험을 측정하려는 현재 행동 기법의 초의 약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럼 2.1의 실험을 다시 생각해보자. 특정 이미지에서 당신의 특정 연령과 성별이 특정 얼굴이 오른쪽을 바라보며 특정 표정을 짓고 있고 눈썹 모양이 약간 보이고 왼쪽 뺨에 회색이 무언가가 있고 왼쪽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등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 묘사가 각각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좀 많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고양이, 빨간 소방차, 변지가발, 수많은 다른 것들 등등을 보지 못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은 누구도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구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표준적인 정신물리학적인 설정은 그 경험에 대해서 당신의 얼굴 보았나요? 나를 보았나요? 라는 단일 구분으로 축소한다. 기계 시각 분류기와 유사한 이런 일리티의 대답은 수학적인 분석에 적합한 재현성의 높이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식은 수많은 구분의 세계를 성립한다. 심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때때로 현상의식, 접근의식을 나누기도 한다. 전제는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고 후자는 당신이 실험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색깔, 장면, 소리, 분노 등으로 가득 찬 화면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환상이며 마찬가지로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 몇 개의 저 의식의 정보 용량이 많지 않은 5, 9개의 항목으로 적는다. 나머지는 허구이다. 현상의식은 접근의식만큼이나 빈약하며 그 내용도 매우 미미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지를 꼽는다면 당연히 현상학은 매우 빈약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내용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부적절한 실험 기술 때문이다. 빈간한 외관은 무성한 경험의 풍요를 숨긴다. 더 드물어 만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있다. 자, 비의식 좀비 행위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잠재적인 지각은 기껏해야 미약한 반면
마음은 다른 측면들은 거의 항상 의식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비의식의 영역이다. 나는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의미가 강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문의할 때, 미디어를 신청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당신은 단서운동이라고 불리는 빠르고 갑작스러운 안구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바꾼다. 이런 움직임은 깨어있는 동안에 몇 초마다 3, 4에서 일어나지만 당신은 이런 끊임없는 동작을 거의 알지 못한다. 당신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카메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다른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보라. 그렇다. 그 사진은 흐릿하게 찍힐 것이다. 이미지 센서인 눈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임으로 인한 번짐없이 당신의 시각적인 세계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당신의 비의식적인 마음이 이런 흐릿한 부분을 편집하기 때문인데 이런 묘기는 단서운동 의학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당신이 움직이는 동안에 당신의 눈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없다. 그걸 통해서 당신의 눈이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면 당신은 자신의 눈이 이쪽에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을 보겠지만 그 사이에 움직이는 과정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친구는 당신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신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 당신의 뇌는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짧은 순간들의 단편들을 억제하고 마치 영화 스튜디오에서처럼 정의된 장면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그 단편들을 대체한다. 몇 초마다 당신이 눈을 깜빡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편집은 자발적인 윙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가짜없는 편집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은 모든 안정된 세상만을 볼 뿐이다. 매일 20에서 100mm 초간격으로 10만 번 이상 단속운동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단속운동과 눈 깜빡임에 의한 이미지 삭제를 합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실명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눈의 동작을 연구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 동작은 특수한 뇌로에 의해서 생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정교한 과정의 한 사례다. 신경학적 및 심리학적인 탐색을 통해서 그러한 전문화 과정의 다양함이 드러났다. 눈기, 병행기관 및 기타 센서에 연결된 이런 제어 메커니즘은 우리의 눈, 목, 몸통, 팔, 손, 손가락, 다리, 발 등등을 조절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면도하기, 씻기, 신발 끈묶기,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컴퓨터 자판 타이핑하기,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 축구하기 등등 일상적인 동작을 감당한다. 프랜시스 크리커는 이러한 전문화 감각 인지 운동 루틴을 좀비 행위자라고 불렀다. 좀비 행위자는 모든 기술의 핵심인 근육과 신경의 유동적이며 빠른 상호작용을 관리한다. 그것은 눈을 깜빡이거나 기침하거나 뜨거운 얼룩에서 손을 떼거나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깜짝 놀라는 등의 반사작용과 유사하다. 반사로 안구 단서운동은 의식을 회피하는 좀비 행위자에게 의해서 조절이 된다. 당신의 좀비 행위자의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의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일이 벌어진 이유다. 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에서 산악 달리기를 하던 중에 무언가에 이끌려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내 오른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보폭이 길어졌는데 내 뇌는 내가 막 발을 디디려던 돌길에 방울뱀이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파충류를 의식적으로 보기도 전에,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뱀이 불길한 경고음을 내기도 전에 나는 그 뱀을 밟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 만약에 두려움을 의식하고서 내 다리를 저질렀다면 뱀을 밟았을 것이다. 실험에 따르면 운동 행동은 실제로 생각보다 빠를 수 있으며 교정하는 운동 행동의 시작이 의식적인 지각보다도 4분의 1초 정도 빠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0m를 10초 만에 달리는 세계 정상의 육상 선수를 생각해보라. 선수가 총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미 출발선에서 몇 발짝 나간 때이다. 테스, 요트, 스컬링, 등산 등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려면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클라이밍에서 초보자는 세미어 스템, 잡을 것이 없는 틈에서 송도를 반대로 버티어 오르는 기술인데, 레이백 은 이렇게 바위 틈에서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동력을 등지하는 기술을 하고 등 위에서 자신의 손발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등을 배운다. 등반은 브레이커 뭐 이런 등등등등 기술이 있네요. 실제로 무념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은 의식되지 않으며 온전히 무시된다. 이러한 마음 공격, 마인드 브레이킹 현상은 만연해 있다. 즉 신체가 일상생활을 루틴으로 지속하는 동안에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지니아 울프는 내면의 자아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종종 소위 소설을 쓸 때면 이와 같은 문제, 내가 사적인 속어로 비존재라 부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존재, 비존재. 일상은 존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존재를 포함한다. 그 일상이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좋음이 일정의 형언하기 어려운 면적물 속에 새겨진다. 그러나 그러하다 대부분 일상 의식하지 하며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걷고 먹고 사물을 보고 해야 할 일을 처리 또 고장난 진공청소를 수리한다. 일상이 나쁜 날이면 비존재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냉장고 문을 열 때면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 심리학자들은 비염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무작위로 문자 보내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물음으로써 다음을 확인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순수한 경험과 정반대로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는 마음의 공백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정해진 일을 할 때,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또 헬스장에서 운전하거나 또는 TV를 시청하는 동안에도 흔히 발생한다. 내 어딘가에 신체가 모니터링되며 사랑, 기쁨, 두려움 등이 생겨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숙고되고 버려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기억이 쌓인다. 그러나 의식적인 자아는 이 격렬한 활동을 끄거나 명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그러한 마음의 작용 대부분이 의식에 접근될 수 없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간이 어젯밤 마신 피노 누아르의 알코올을 대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수족의 박테리아가 내장에 적절히 서식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신의 면역체계 같은 병원균과 싸우고 있는지 듣지를 못한다. 이런 비의식은 1800년대 후반 니체, 프로이트, 피에르 자네 등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그 존재를 철원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은 마음의 경계이다. 그 발견의 뜻밖이었다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존재의 전부라는 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직관이었음을 반영한다. 비의식의 존재는 의식의 물리적인 기초에 의문을 극단적으로 던지게 만든다. 마음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행동의 차이점은 뭘까? 행동 방법의 한계에 대하여 당신은 과학자들이 주관적이라고 측정하는 규정하는 값을 10피트 정도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임의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측정치라도 잘 정립된 규칙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극 지속 시간이나 또는 배경 대비 대상의 강도가 감소하면 객관적인 반응률과 주관적인 신뢰 모두 감소하며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데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덜 할수록 반응도 느려진다. 다시 말해서 1인칭 관점은 3인칭 측정을 통해서 검증될 수가 있다. 작은 비험자들이 항생 실험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좋은 과학적인 관리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시를 따를 수 없거나 또 그래서 그 지시를 오해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통제 방법, 즉 정답이 알려진 경우라면 예외의 시도를 초과하고 실험을 반복해서 일관성을 확인하고 다른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여서 그런 부적절한 응답을 최소화하는 등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비염자와 뇌간성, 뇌손상, 뇌염, 뇌수막염, 뇌졸중,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심장마비 등으로 심각한 의식장애를 얻는 환자라면 20세기 초에 북극에서 겨울을 나는 극지방 탐험가만큼이나 고립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비염자들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수가 없다.
반사적인 걸 거지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온수 상태의 환자와 달리 식물인간의 상태의 환자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눈을 뜨고 감는 주기가 수면과 비슷하다. 그런 환자들은 반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고 찡그리고 고개를 올리고 신음하고 경련으로 손을 움직일 수도 있다. 병상에 벌새기는 선진한 관찰자에게 이러한 움직임과 소리는 환자가 깨어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필사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것임을 암시해준다. 테리 샤이버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프레드에 살았던 샤이버는 2005년에 의학적으로 유도된 죽음에 이를 때까지 15년 동안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그의 생명유지 장치 중단을 주장한 남편과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고 믿었던 독실한 부모가 공개적으로 싸웠던 이 사건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사법부 안팎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의 책상 위에까지 올라갔다. 결국 그의 남편은 아내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소원을 관철시켰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찰나의 의식과 공허 사이에서 회적질에 살고 있는지 누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도 그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신경학 기술이 이러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현 가능한 의도적인 행동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무의식 상태의 확실한 신호는 아니다. 반면에 어떤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의식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도 아니다. 수면 중앙거 움직임, 자세 조정, 중얼거림 등 다양한 반사적인 행동이 의식을 오해할 수가 있다. 몽유병 환자는 이후에 회상이나 다른 알의 증거 없이도 이동, 옷 입기, 옷 벗기 등 복잡한 전행적인 행동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타인의 경험을 유추하게 하는 행동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조차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높아감에 따라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경계는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단지 사람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동물은 어떨까? 동물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까? 동물들도